여러분 안녕하세요. 흥미롭고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는 남자 곽두필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무서운 이야기들도 많으니까 들어보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해드릴 이야기들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이 보인다거나 무엇인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사람들 1편. 흔히 무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사실 귀신이라는 거를 직접 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귀신을 색으로 본다던가 기운으로 본다고 하는 얘기들, 이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주제라서 좀 조심해야 돼. 귀신, 즉 영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은 사람의 혼, 인령, 그리고 동물 같은 축생의 혼까지 다 포함이 돼. 또 사람의 기, 그러니까 진기, 먼기라고도 해. 사람의 기에 닿은 모든 것들은 원래의 기운과 다른 흐름을 만들게 돼. 그래서 물건에 귀신이 들렸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사람이 죽으면 잠시 동안 이승에 머문다고 해.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49일 동안 떠돈다고 말하지. 삼도천 강가에 다다르기 전까지 중천을 헤맨다고도 하고. 근데 이건 정확한 숫자는 아니야. 아마 무당들이 영을 지켜본 경험에서 나온 말일 수도 있겠지. 결국 그건 죽어봐야 아는 거니까. 이승을 떠도는 동안 영은 살아생전에 가장 익숙했던 곳이나 기억이 깊이 새겨진 사람, 물건, 장소에 끌려가. 그래서 그 주변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을 보게 되는 거야. 근데 영 자체는 형체가 없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유는 영이 사람과는 다른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사람은 음양오행, 즉 음과 양, 수, 목, 금, 토, 화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 근데 전혀 다른 기운과 접하게 되면은 사람은 소름이 돋고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지. 귀신의 형체를 본다는 건 사실 심신이 약해졌다는 뜻이야. 몸은 멀쩡해도 정신이 혼잡할 때, 혹은 정신이 또렷해도 육신이 병들었을 때, 그럴 때 사람들은 영을 눈으로 접할 수도 있다고 해. 실버 코드라는 말도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심신이 흔들릴 때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총각 귀신, 처녀 귀신, 그게 꼭 사실은 아니야. 우리가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을 떠올리는 거는 아주 오래 전부터 전해진 이미지 때문이야. 조상님들이나 어른들에게서 들은 얘기들이 고정관념처럼 굳어진 거지. 실제로 영혼들이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니야. 영은 색깔의 덩어리로 보일 수도 있어. 중요한 건 그렇게 인식하는 순간 오히려 귀신과의 접촉이 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거야. 사람이 공포를 느끼면 몸속에 있는 음기와 양기의 균형이 깨져버려. 흔히 공황 상태라고도 하지. 감정이 극도로 치솟으면 기운도 따라서 요동쳐. 특히 부정적인 감정, 슬픔이나 공포 같은 건 음기를 더 강하게 만들어. 너무 슬플 때는 오히려 영을 보기가 힘들어. 자기 기운이 너무 흐트러져서 다른 걸 인식할 겨를도 없으니까. 근데 애매한 공포, 어중간한 불안 같은 걸 느낄 때 음양이 잠깐 흔들리면서 영과 같은 비슷한 기운을 띠게 돼. 그래서 그 순간 우리는 영을 볼 수 있다는 설이 유력한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영을 본다는 게 곧 귀신을 보는 건 아니야. 무속인들은 보통 영과 접하는 사람들이고, 귀신을 쫓거나 퇴마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실 거짓일 확률이 커. 영을 쫓아내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 진짜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라도 10번 중에 7번은 틀린다고 해. 그만큼 영이란 건 사람 뜻대로 되지 않는 존재야. 굿이나 살풀이를 해서 영의 넋을 달래 저승으로 보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어딘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릴 수도 있지. 결국 영을 본다는 건 아주 비정상적인 일이고, 잡신 중에서도 강한 신을 모셔야 어느 정도 원활하게 접할 수 있는 거지. 지방령이나 원한을 가진 홀령, 사람한테 들러붙는 잡신 같은 건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해줄게. 뭐 지어낸 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상관없어. 그냥 얘가 재밌게 떠드네, 얘기나 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주면 돼. 지금은 거짓말이라고 치부하더라도 막상 여러분들이 영을 직접 접하게 된다면 오늘 내가 해준 말을 떠올리게 될지도 몰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좀 신기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원래 제가 알고 있었던 상식 밖의 이야기들, 귀신의 형태는 이제 보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이거를 색깔의 덩어리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49제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49일 동안 이승에 머문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정확하게 맞는 날짜의 숫자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딱 49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뭐 정답은 정말 이 사람 말대로 죽어봐야 아는 거니까 어떤 다른 세계로 넘어가기 전에 이승에 잠깐 머무는 건 확실한 것 같긴 해요. 그게 49일은 정확히 아닐진 몰라도. 그리고 귀신은 사람에게 붙을 수도 있고 물건에도 붙을 수 있다. 왜냐면 사람의 몸에는 기가 흐르는데 어떤 물건에 접촉을 하게 되면은 그 물건의 기가 흐름이 바뀐대요. 그리고 내가 너무 애착하는 물건, 내가 죽었어. 그러면 그 애착하는 물건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건에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애착하던 사람한테 붙을 수도 있고 혹은 장소에도 붙을 수도 있고, 이 장소에 붙는 거는 아마도 지방령이 되는 거겠죠. 인형에 많이 붙는다고들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보통 뭐 보조 배터리 아니면 뭐 손선풍기 이거에다 애착을 주고 막 대화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치만 인형에다가는, 그러니까 사람의 외형처럼 생겼으니까 가끔 뭐 대화도 걸고 얘를 뭔가 인격체로 우리가 대할 때가 많잖아요. 인형은. 그렇기 때문에 그 기의 흐름이 더 특별한 게 아닐까, 그래서 더 많이 붙는 게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딱 귀신하면 떠오르는 거,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 길고 막 그런 처녀 귀신, 이런 거는 우리가 예전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전해준 이야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생겨서 그런 거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뭐 저승사자 이미지도 마찬가지죠. 저번에 어떤 방송에서 그 PD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승사자에 관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방송을 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 검은색 도포에 책 넓은 모자에 창백한 얼굴, 이제 그거를 다 저승사자라고 각인이 된 거지. 그런 것처럼 전설의 고향 영향이 너무 커가지고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나라에 한 획을 그었잖아요. 진짜 괴담계 방송 이제 이미지, 이거의 힘이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 이렇게 좀 기묘하고 신기하고 무서운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도 아주 신기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바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이 보인다거나 무엇인가의 시선이 느껴지는 사람들 2편. 사람들이 귀신이라 부르는 것들은 정말 많아. 지방령, 몽달귀, 처녀귀 등등 셀 수 없는 귀신의 이름들이 있지. 귀신은 이름 붙이기 나름인 거야. 전에 말했듯이 귀신, 즉 영은 형체를 가지지 않아.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거지. 자신이 평소에 상상해온 두려워했던 이미지가 그대로 구현된다고 보면 돼. 그리고 지방령이나 잡귀신 같은 존재는 전에 쓴 글에서 말했듯이 영이 이승을 떠돌며 가장 기억에 남은 사람, 장소, 물건에 붙기 때문에 그런 말이 생긴 거야.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한테 붙을 수도 있고 공들여서 지은 집에 붙을 수도 있다는 거지. 앞선 글에서 귀신과 영을 같은 존재라고 했지만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둘은 다른 거야. 영은 순수한 혼 그 자체로서 음기를 띠고 있지만 결국 향하는 곳은 저승으로 국한돼 있어. 이승에서 모든 미련을 청산하고 저승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남으려는 영들이 있지. 이런 남으려고 하는 영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자신이 죽었다는 걸 깨닫지 못한 영, 살아생전의 원기가 뒤틀릴 정도로 큰 원한이나 미련을 가진 영, 강한 연기를 지녔던 무속인이나 일반인의 영. 첫 번째, 죽음을 모르는 영. 이 영들은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진 않아. 대부분 우리가 보는 귀신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그저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가위에 눌리게 만드는 정도지. 기감이 좋다는 사람들, 즉 귀신을 잘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위에 잘 눌리는 것도
이 때문이야. 뚜렷한 음기를 잘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이 귀신을 잘 보는 거지. 두 번째 영, 먼령. 두 번째가 가장 무서운 영인데 이들은 이승에 직접적으로 힘을 가할 수가 있어. 사람을 미치게 하거나 기를 흔드는 존재들이지. 흔히들 먼령이라고 불려. 죽기 직전에 기가 크게 흔들린 사람은 영이 되어서도 기가 뒤틀린 채로 남아. 그래서 무섭고 강한 존재가 되는 거야. 영은 음기만 가득한 존재야. 무속인들은 이 음기를 냄새로도 맡고 소리로도 듣고 눈으로도 본다고 하지. 사람을 돌산보다 흑산에 묻는 것도 흑산이 음기가 더 짙기 때문이야. 영은 음기가 짙은 곳에 끌리거든. 이 두 번째 영들은 무속인들이 가장 잘 느끼는 존재야. 귀신이라고 불러도 무방하지. 첫 번째보다 강한 기운을 지니고 있어서 사람이 약해졌을 때 그 틈을 파고들어. 가위에 심하게 눌리거나 아무도 없는 집에서 소리가 나는 것도 이 때문이야. 잠을 잘 때, 감정이 격할 때, 기가 균형을 잃고 흔들릴 때 그 순간 영과 접촉, 즉 실버 코드가 연결되는 거지. 그래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거야. 이 영들은 오래 이승에 머무르며 떠도는데 나도 맞닥뜨린 경험이 손에 꼽을 정도라 사실 많이 알진 못해. 세 번째 영, 수호령. 세 번째는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영이야. 흔히 수호령이라고 부르지. 기운이 강했던 사람이나 무속인은 죽어서 환생을 하지 못해. 그들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걸었던 사람들이라 업보가 무거워. 그래서 환생을 못하고 이승에 남아있는 거야. 이들은 보통 사람이 감지하기 힘든 존재야. 자신이 생전에 도움을 줬거나 반대로 해를 입혔던 사람한테 붙어서 그들을 보호하지. 다른 영들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사람한텐 사점이라는 게 있는데 주역에 따르면 누구나 죽을 고비가 있다는 거야. 재수 없다는 날이 바로 그 사점이 찾아오는 날이지. 예를 들어 내가 재수 없는 날에 택시를 탔는데 그 택시 기사도 그날 운이 없고 하필 우리 둘의 사점이 겹쳤다면 나와 택시 기사 둘 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게 상응이라고 하는 거지. 사람의 운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니까. 그 순간 다른 영들이 개입을 하면 더 위험해져. 음기는 음기를 끌어당기니까. 사점의 순간에 음기가 강한 곳에 가면 반드시 죽는다고 봐도 돼. 이런 상황을 막아주는 게 바로 수호령들이야. 보호하는 사람이 죽으면 수호령들도 저승에 가는데 그 이유는 나도 잘 몰라. 다만 확실한 건 이들은 환생하지 못하거나 환생한다고 해도 인간이 아닌 축생으로 태어난다는 거야. 가장 슬프면서도 동시에 가장 고마운 영들이라고 할 수 있어.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귀신도 결국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들의 의도가 반드시 해치려는 건 아니고 자연의 이치 속에서 얽혀들 뿐이지. 사점이라는 피할 수 없는 흐름에 따라 끌려 들어가는 거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을 지니고 그 중엔 무당의 팔자도 있어.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잡기가 들러서 사람을 망칠 수가 있어. 위험한 거니까 망설이지 말고 무당집을 많이 찾아가 봐. 최소 6군데 이상은 가보는 게 좋아. 왜냐면 그 중엔 반드시 돌팔이가 섞여 있으니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아주 신선하고 신기하고 무서운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여기서도 나왔어요. 그 귀신들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이름 붙이는 거에 따라 다 다르다. 천여귀, 몽달귀, 지방령 등등.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보는 거, B라는 사람이 보는 거 같은 걸 봐도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이거는 다른 괴담에서도 제가 많이 본 거여서 좀 신빙성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위에 눌려서 귀신을 본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과학적으로 풀어준 사람이 제가 한번 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뭐였냐면은 우리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 지금 내가 있는 이 환경이 너무 나한테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뇌가 내 몸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죠. 야, 빨리 여기 벗어나.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럼 말 안 듣지? 뇌에서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헛것을 보여주게 하는 거야. 뭐 과학적으로 귀신을 설명하면 그렇다고들 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이 영들, 그러니까 승천을 하지 못하고 이승에 얽혀있는 영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자기가 죽은 걸 모르는 영들 좀 가장 많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죽었을 때, 죽을 당시에 너무 기가 흐트러진 거야. 예를 들면 살자를 하거나 아니면 살해를 당하거나, 그때는 온전한 감정이 아닐 거 아니에요. 내 기가 막 뒤흔들릴 때 죽게 되면은 죽어서까지 그 기가 계속 뒤틀려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아주 강력한 음기를 갖게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살자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세 번째가 좀 안타까우면서도 신기했던 게 뭐냐면 이 수호령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무속인들 그리고 기가 센 인간들, 그러니까 천기누설을 한 사람들은 환생을 못한대. 이건 진짜 몰랐어. 그리고 환생을 해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축생으로 태어난대. 천기누설을 한 반발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치만 이 사람들이 죽어서 수호령이 많이 된다고 하네요. 우리한테 도움을 주고. 참 고마운 영들이죠. 그치만 이 무당 귀신이 만약에 기가 막 뒤틀려가지고 악귀가 된다, 그러면 정말 귀신 중에서도 무서운 상위급의 귀신이 되는 거예요. 계속 말하지만 무당 귀신은 아주 무서운 상위급의 악귀입니다. 당집을 많이 가는 건 그리 좋은 건 아닌데 여기서 아마 사연의 주인공이 말하고자 했던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가가지고 무당들이 너 받아야 돼, 신내림 받아야 돼 하면서 돈 챙겨가지고 그거를 조심하라는 거지. 돌팔이들이 많다.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모두 다 기가 좀 어느 정도씩 있는데 내가 알 수 없이 몸이 아프고 이러면 나 무병인가? 무당집에 가. 이거 무병인가요? 너 무병 맞아. 신내림 받아. 이래서 돈 챙기고, 사실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 이제 그거를 좀 조심하라 하는 차원에서 말을 한 것 같아요. 최소 6군데 이상 가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저는 윤회를 믿는 사람이어서 돌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연들이, 그러니까 우리 디올이랑 저도 과거에 어떤 인연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인연으로 이어지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현실에서 살 때 이렇게 반려동물한테 잘 해줘야 혹시 다음 생에서는 내가 디올이의 고양이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뭐 꼭 그거를 위해서 잘해주라 이건 아니지만 인연은 돌고 돈다. 영원한 건 없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미로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귀신과의 동거. 지금부터 내가 겪었던 이야기를 해줄게.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떤 무시무시한 일이 있었거든. 그때 이후로 보이면 안 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내가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에 올라갈 때였어. 아버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경매로 사셨어. 우리가 갖고 있는 돈으론 절대로 살 수 없는 가격이었지. 그때 우리 가족은 이걸 싸게 샀다고 하면서 엄청 좋아했어. 집은 50평짜리 주택이었어. 마당은 한 15평 정도, 1층은 방이 6개라서 2개씩 나눠서 전세를 주고 우리는 2층에 살게 됐어. 그 귀신을 만난 건 내가 중학교 1학년 여름이었어. 그날은 바람이 미친 듯이 불었어. 너무 세게 바람이 불어서 우리 집 모든 창문을 다 닫아놨지. 바람은 전혀 들어올 수 없는 상태였어. 방과 방 사이는 공기가 좀 통하게 하려고 주방 문이랑 거실 문만 닫고 나머진 전부 열어뒀고, 그때 우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나, 남동생 이렇게 주방 식탁에 다 모여서 밥을 먹고 있었어. 나는 원래 밥을 빨리 먹는 편이라 그날도 금방 다 먹고 방으로 가려고 했지. 주방 문을 열고 몸을 빼내고 다시 주방 문을 닫으려는 순간 쾅! 집에 있던 모든 문들이 일제히 동시에 팍 하고 닫혔어.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온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 그 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나는 주방문 앞에서 꼼짝도 못했어. 뒤이어서 동생이 문을 열고 나와서 내가 그 문에 밀려서 움직이기 전까지 말이야. 근데 그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 가족 누구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대. 나만 들었던 거였어. 그 다음은 중학교 2학년 1년 뒤였어. 우리 가족이랑 외삼촌네 가족이 같이 섬으로 놀러 갔다 왔거든. 그 섬에서 아직도 잊히지 않는 귀신을 하나 봤어.
집에 돌아왔을 땐 기가 다 빠져서 헛것이 자주 보이는 거야. 분명히 2층인데 창문 위랑 옆에서 손이 막 불쑥 튀어나오질 않나. 장난이 아니었지. 섬에서 본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무시했어. 나랑 동생은 내 방에서 같이 잤어. 머리는 문 반대편 쪽으로 두고 잤지. 그래서 자다가 눈을 뜨면 천장이 보이고 시선을 아래로 내리면 방문하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창고문이 보이는 그런 구조였어.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같은 꿈이 계속 반복이 됐어. 첫째 날 꿈속에서 눈을 뜨자 창고문이 끼익 소리가 나더니 덜컥 문이 열렸어. 그러자 그 창고문에서 고운 여자손, 하얀 여자손이 불쑥 튀어나오는 거야. 나는 겁에 질려서 꼼짝도 못하고 그 손이 뭘 하는지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어. 그 하얗고 고운 손은 방 안 이곳저곳을 막 다 헤집으면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 팔이 쭉쭉 늘어나면서. 그게 진짜 무서웠어. 온 방을 다 뒤지다가 아침이 밝아오자 꿈이 끝나버렸지. 둘째 날 꿈도 비슷했어. 손이 또 불쑥 튀어나와서 여기저기 방을 뒤지고 있었어. 그러다가 이번엔 침대로 내려왔어. 그리고 자고 있는 동생 손을 덥석 잡았어. 근데 이 손이 찾고 있던 게 동생이 아니었는지 그냥 탁 놔버리는 거야. 그리고는 점점 내 쪽으로 다가와서 내 손을 잡았어. 그 순간 꿈에서 깼지. 셋째 날 꿈도 마찬가지였어. 창고 문에서 그 손이 나왔어. 근데 이번엔 찾던 게 나였던 건지 손이 나오자마자 내 손을 덥석 잡더니 강하게 잡아당기는 거야. 창고 문 앞에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나, 그리고 나를 끌고 가려는 손. 꿈속에서 밤새 싸우고 버텼어. 결국 그러다가 또 깼지. 넷째 날이 되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 이번엔 내가 어떻게든 해봐야겠다 하고 말이야. 꿈속에서 또 손이 나와서 날 끌고 가려고 했어. 나는 잡힌 손을 버티고 다른 손으로 창고 문을 쾅 닫아버렸지. 그랬더니 이 문에 찍힌 귀신이 아팠던 모양이야. 내 손을 놓고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걸 본 나는 더 세게 문을 막 잡아당겼고 꿈이 깰 때까지 그대로 버텼어. 다섯째 날은 진짜 힘들었어. 이런 꿈을 연속으로 꾸니까 너무 지치더라고. 그래서 내가 선택한 방법은 칼이었어.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잠들기 전에 몰래 칼을 옆에 숨겨두고 잤지. 꿈속에서 손이 딱 나오자마자 그걸 칼로 잘라버렸어. 다른 손이 또 나오길래 그것도 잘라버렸어. 그 순간 꿈이 딱 깼어. 새벽에 눈이 떠졌고 다시 잠을 청했지만 그날은 창고에서 손이 나오는 그 이상한 꿈을 꾸진 않았어. 난 그걸로 다 끝난 줄 알았어. 근데 여섯째 날 마지막 날이 찾아왔어. 잘렸던 손이 다시 나타난 거야. 이젠 그냥 포기하고 그 손을 따라가 봤어. 옆방 창고로 날 끌고 가더니 중앙에 커다란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거야. 나는 제 발로 그 안으로 들어갔어. 그 안은 다른 곳이었어. 시골 마을, 조용하고 한적한 초가집 몇 채가 보이는 그런 풍경이었지. 날 끌고 온 손은 보이지 않았고 난 혼자 그곳에 서 있었어. 두리번 하다가 꿈에서 깼지. 도대체 그 귀신은 뭘 하려고 했던 건지 아직도 모르겠어. 일주일 동안 나를 그렇게 괴롭혀놓고 마지막은 허무하게 끝나버린 거야. 날 대체 왜 그곳으로 끌고 갔던 걸까? 그 의미는 대체 뭐였을까? 우리 어머니는 원래 몸이 약하셨어. 그리고 아주 독실한 신자였지. 집안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었고 성모 마리아 상도 있었어. 성수도 늘 준비되어 있었고. 근데 이 집으로 이사 온 뒤부터 어머니가 자주 가위를 눌리기 시작했어. 그럴 때마다 옆에 계신 아버지가 성수를 뿌리고 어머니를 깨워주셨지. 어머니는 가위에 눌린 상태에서도 주기도문을 막 외우셨어.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말도 막 중얼거리셨지. 옆에 든든한 아버지가 계셨고 또 그렇게 독실한 신자셨으니까 그 귀신이 노릴 거는 결국 나랑 동생뿐이었지. 근데 내 동생은 그런 감이 아예 없는 애야. 그러니까 신기 막 이런 게 아예 없어. 둔감해. 바퀴벌레도 그냥 툭 잡아서 변기에 넣고 던져버린 애거든.
무서운 게 없는 애야. 가위 절대 안 눌려. 귀신 절대 못 느껴. 그래서 건드리지 못한 거였을 것 같아. 결국 타겟은 나였던 거지.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위에 눌리게 됐어. 귀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소리, 막 치치치 울리는 소리가 크게 들렸고 눈은 떠지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신기했지. 옆에서 동생은 TV를 보고 있었는데 내가 가위 눌린 걸 전혀 눈치를 못 채더라고. 처음엔 혼자 몸을 막 꼼지락꼼지락 하다가 가위에서 탁 풀렸어.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위에 눌리는 빈도가 점점 많아지는 거야. 누웠는데 귀 속에서 땡땡땡 하는 종소리가 들리고 또 어떤 날은 막 중얼중얼 누가 말하는 소리도 들리고. 나는 원래 시끄러운 걸 진짜 싫어하는 성격이거든. 귀찮은 것도 질색이야. 그래서 가위 눌리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 근데 자꾸 눌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알게 되더라고. 어떻게 하면 가위에 눌렸을 때 내 몸이 움직일 수 있는지. 가위에 조금 익숙해질 무렵 또 가위가 찾아왔어.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두리번거리면서 그 귀신을 찾으려고 눈을 굴렸지. 근데 안 보였어. 짜증이 막 올라와서 속으로 생각했어. 이 새끼 잡히면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렇게 노려봤는데 한 1분쯤 지났을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스르르 가위가 풀려버리더라. 실망이었지. 그 귀신이 안 나타나줬으니까 아무것도 못했어.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은 눈조차 안 떠지는 심한 가위에 눌렸어. 오른쪽을 보고 누운 상태였는데 분명히 내 뒤에 뭔가가 있다는 느낌이 왔지. 동생은 집에 없었거든. 가위에 단련돼 있던 나는 단숨에 몸을 휙 돌렸어. 몸은 똑바로 눕게 되고 고개는 왼쪽을 향했어. 눈은 여전히 떠지진 않았지만 억지로 힘을 주면서 뜨려고 했지. 그 순간 으악! 갑자기 내 옆에서 비명이 터졌어. 그리고 그대로 가위가 풀려버렸지. 귀신이 내가 눈을 뜨니까 놀란 것 같더라고. 그 이후로는 가끔 화장실이나 옷방에서 혼자 중얼중얼거리는 그것의 모습이 보였어. 그럴 때마다 나는 그냥 문을 꽝 닫아버렸지. 그럼 조용해져. 분명히 그 귀신은 내 욕을 하고 있었을 거야. 어느 날은 또 하나를 뭔가 데리고 와서 둘이서 쑥덕쑥덕대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때도 똑같이 문을 꽝 닫아버렸지. 그러면 역시 조용해졌어. 가끔 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으면 괜히 이상해서 뒤를 휙휙 돌아볼 때가 있었어. 그러면 꼭 검은 연기 같은 게 왔다 갔다 했지. 그렇게 한동안은 가위도 안 눌리고 그 귀신도 조용했어. 드디어 떠난 건가 싶었지. 근데 가끔 우리 집에서 들리던 끼익 하는 소리가 옆집에서 들리더라. 그 귀신 옆집으로 갔나 봐. 그때는 그게 참 기뻤어. 근데 2주 전쯤이었나? 내 친구들이 야 너도 인터넷에 네 얘기 한번 올려봐 하고 권유하길래 올라온 괴담들을 쭉 읽고 있었거든. 근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글이 있었어. 가위 눌렸을 때 귀신이랑 대화하는 방법. 머릿속으로 생각을 말하면 귀신이 알아듣는다는 거야. 그 글을 읽고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간만에 가위가 찾아왔어. 나는 한쪽 다리를 세우고 팔은 대자로 뻗은 채로 가위에 눌려 있었지. 눈은 여전히 떠지질 않았어. 그래도 억지로 실눈만큼은 이렇게 살짝 떴지. 두리번 둘러봤지만 역시나 그 귀신은 보이지 않았어. 그때 문득 인터넷에서 읽은 대화법이 생각이 난 거야. 한번 불러보자. 그래서 머릿속으로 외쳤지. 야! 근데 이게 이상한 거야. 분명 내 머릿속으로만 외쳤는데 그게 조금 일그러진 내 목소리로 귀 속에서부터 머리 전체로 울려 퍼졌어. 실제로 육성으로 나온 건 아니었는데. 그리고는 아쉽게도 그대로 가위에서 풀려버렸어. 그 귀신 내 목소리를 듣고 도망친 걸까? 나는 분명 대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 귀신은 대화를 피하는 부끄럼쟁이였던 것 같아. 일단 그 귀신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그리고 아직도 진행 중이긴 해. 최근에 또 다른 게 붙어서 말썽이긴 한데 그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해줄게. 지금까지 해준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실화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 나온 귀신은 조금 귀여운 것 같아. 숫기가 없고 오히려 사연의 주인공이 기가 더 세고 막 대화를 하려고 해도 도망치고 가위에 눌렸을 때 눈도 사실 못 뜨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이렇게 실눈을 뜨니까 귀신이 그걸 보고 놀래서 깍 비명을 지르고 도망치고 약간 허당 귀신인 것 같아. 디오리는 숙면 중.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있었던 일이야. 지금 나이가 24이니까 아주 오래전 일이네. 근데 그때의 일은 지금도 아주 생생해.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해. 아무리 생각해도 날짜까지 기억할 수는 없잖아. 당연한 얘기지. 여튼 어느 한적한 일요일 외갓집에 가게 됐어. 외할머니, 외삼촌들, 이모 그리고 우리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지. 어린 나로서는 그 대화에 낄 순 없었어. 그날따라 동생은 외갓집에서 잠들어 있었고 사촌들도 오지 않았어. 혼자 쓸쓸히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결국 외갓집 문 밖으로 나가버렸지. 밖에 나와도 시골이 아니었으니까 딱히 놀 것도 없었어. 그 주변엔 내 친구들도 없었고 여전히 심심했던 나는 재밌는 게 없을까 하다가 예전에 TV에서 봤던 해녀들 이야기가 떠올랐어. 해녀들 있잖아. 바닷속에서 5분 넘게 잠수를 할 수 있대. 어린 마음에 해녀 아줌마들도 하는데 나라고 못할까 싶더라고. 그래서 길을 가다가 딱 서서 숨을 꾹 참아봤어. 근데 고작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숨을 참으면 얼마나 참겠어. 1분 정도도 많이 참는 거지. 숨이 터져 나올 지경이었지. 근데 오기가 생겨버린 거야. 이번에는 아예 입이랑 코를 막아버렸어. 그 상태로 1분을 넘기자 목에서 퍽 하는 소리가 들렸어.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숨이 막히지가 않는 거야. 숨 같은 건 필요 없는 사람처럼 전혀 힘들지가 않았어. 2분이 흐르고 3분, 4분, 5분쯤이 지났을 때였어. 그게 내 한계였던 것 같아. 그 5분이 지나자 나는 어린 나이에 주마등이란 걸 보게 됐어. 초등학교 4학년까지 무슨 기억이 얼마나 있겠어. 근데 그 순간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내 어릴 적부터 그때까지의 기억이 전부 팍 스쳐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눈 앞은 온통 검은 연기뿐이었어. 그 연기들이 서서히 내 몸 주변을 맴돌더니 내 앞에 검은 연기로 된 통로를 만들어내는 거야. 끝이 어딘지 모를 어둡고 깊은 길. 걸어가야 할 것 같은 길이었지만 이거 가면 안 된다 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 내가 살려면 이거 빠져나와야 된다. 그 생각에 도달하는데 내 체감상 10분? 20분 정도는 걸린 것 같아.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리고 너무 무서워서 발을 뒤로 이렇게 한 발자국 뺐지. 그러자 거짓말처럼 눈앞에 있던 게 전부 사라졌어. 나는 뒤로 넘어지고 있는 도중이었고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지. 하지만 그 이야기를 외가에 가서 할 수는 없었어.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또 말해줄게. 그 일이 있고 일주일이 지났어. 또다시 일요일. 그날은 교회를 갔지. 예전부터 다니던 교회였어. 그리고 내가 그 일을 겪은 딱 일주일 뒤 목사님께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계셨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말씀을 듣는데 나는 속으로 생각했어. 나 분명히 그때 죽었었던 것 같은데. 맞아, 나 한 번 죽었었다. 그 느낌은 아직도 생생해. 고작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은 그땐 얼마나 더 생생했겠어. 그 느낌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나는 일주일 전 그 상황을 떠올렸어. 그때의 그 이상한 감각. 그걸 머릿속에 떠올리자 또다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나는 분명히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벌떡 서 있는 거야. 그리고 주변은 아무것도 없었어. 오직 흰 빛이 가득한 초원만 펼쳐져 있었어. 정면에는 흰 로브 같은 걸 입고 웨이브진 갈색 머리, 갈색 수염을 가진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 그는 천천히 오른손을 내밀었어. 마치 자기 손을 잡으라는 듯이. 그 순간 직감했지. 저 손 잡으면 난 죽는다. 분명히 신성한 기운이 느껴졌지만 일주일 전에 죽었을 때와 똑같은 감각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때처럼 난 살기 위해서 발을 뒤로 한 발자국 또 뗐지. 그러자 모든 게 사라졌어.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나는 교회 자리에 서 있었어. 그 이야기를 목사님께 드렸지. 목사님은 내가 천사를 봤다고 하시더라고.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교회도 성당도 다니지 않아. 왜냐면 나는 깨달았거든. 천사란 존재는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데려가기 위해 오는 거라고. 그날 이후 나는 이상한 것들을 보게 됐어.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연기 같은 것들, 일그러진 형상들, 그리고 사람에게 붙어 있으면 그 얼굴 위로 겹쳐 보이는 영가들의 모습. 어릴 적엔 무서워했지만 지금은 그냥 귀찮아. 혹시 너희들도 이상한 것을 보게 된다면 그냥 넘겨. 그게 제일 마음이 편할 거야. 그리고 아까 내가 왜 부모님이나 외가에 이런 이야기를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줄게. 사실 우리 외할머니는 신을 받으실 몸이셨어. 근데 그걸 싫어하시고 거부하셨지. 그게 아마 우리 어머니에게로 간 것 같아.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몸이 아프셨다고 해, 많이. 하지만 성당에 다니고 나서 그 병이 싹 사라지고 건강해지셨지. 그리고 더는 내려갈 곳이 없으니까 그게 아마 나한테 왔던 것 같아. 부모님은 혹시 내가 무당길로 들어설까봐 이런 이야기를 싫어하셔. 외가 쪽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나는 혼나기 싫어서 말을 못한 거야. 이런 질문이 있었지. 독실한 신자인데 왜 점집을 가냐. 사실 외가 쪽은 전부 불교야. 어머니만 성당을 다니셨지. 외할머니의 권유로 몇 번 점집에 가신 적도 있었어. 그때 나는 궁금해서 따라갔는데 가는 점집마다 꼭 이런 말을 들었어. 귀신이 다 도망가잖아! 이러고 나만 쫓아내는 거야. 나는 교회도 성당도 안 다니는데 말이야. 근데 꼭 이렇게 말했지. 너 성당 다니지? 너 때문에 귀신이 다 도망가잖아. 빨리 나가! 라고 말이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사연의 주인공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겪은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죽었다 깨어난 기억이 한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공감 가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나? 저는 그랬어요. 뭐냐면 숨 참기. 내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나?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나도 어렸을 때. 그래서 이거 딱 듣는데 너무 공감이 갔어요. 나만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죽기 직전까지 버텨보고 막 이런 거. 그리고 놀이터에 가면은 가장 꼭대기에서 막 점프해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그런 거 막 몸으로 실험해봤단 말이야. 내가 이상했던 거구나. 근데 사연의 주인공도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해녀분들이 5분 동안 숨을 참는다고 하는데 난 어디까지 참을 수 있지? 숨을 참는데 그게 되겠냐고. 1분도 안 되고 막 캑캑거리는데 오기가 생긴 거야. 코랑 입을 막고. 근데 목에서 갑자기 퍽 소리가 났대요. 그러더니 더 이상 불편해지지 않았고 그대로 5분 동안 참았는데 이 일이 벌어졌던 거죠. 목에서 그 정도면 뭔가 터진 거 아니에요? 기도가? 목에서 퍽 소리가 났대. 그 정도면 뭐가 터진 거 아닐까? 위험하니까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굳이 내가 죽기 직전까지 숨을 참아 보겠다 이러신 분들은 없죠? 저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목 직전에 주마등 같은 게 진짜 스쳐 지나가나 봐. 이 사연의 주인공도 주마등이 스쳐 지나갔고 그 초등학교 4학년의 짧은 생애가 1초 만에 후루룩 지나갔대요. 모비딩님 저도 해봤어요. 그쵸? 이게 상남자들은 해본다니까 이런 거. 내 몸으로 테스트 해본다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빨리 죽는다 라는 말이 나오는 게 진짜야. 2층 난간에서 뛰면은 뭐 다리가 괜찮을까 막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난 많이 해봤단 말이야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이런 주마등을 겪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바로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화장실 귀신. 이 이야기는 전편 귀신과의 동거 이야기에 나오는 중학교 2학년 방학 때 가족여행을 갔던 곳의 이야기야. 나한테는 정말 무서웠던 장소였어.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우리 4식구랑 외삼촌네 4식구 총 8명이서 남해안의 섬들을 여행하게 됐어. 외숙모의 친척이 그 섬들 중 한 곳에 살고 있어서
2박 3일 일정 중 하루는 그 친척 집에서 묵고 하루는 섬 한 곳에서 텐트를 치고 자기로 했지. 근데 그 섬들 이름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너무 여러 군데를 다녔거든. 첫째 날 남해안 바닷가로 가서 통통배를 탔어. 이 섬 저 섬 구경도 하고 쉬기도 했지. 배는 처음 타봤는데 막 출렁출렁 울렁울렁 거리는 게 재밌더라고. 멀미도 없어가지고 즐겁게 탔어. 그러다가 여러 섬을 지나면서 쉴 곳을 찾았는데 어떤 섬에 도착하니까 온통 자갈뿐인 바닷가가 있더라고. 그곳에 자리를 잡고 텐트를 치고 돗자리 깔고 편안한 잠자리를 마련했지. 위치를 설명해 주자면 텐트 뒤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주차장이 있었고 그 뒤에는 화장실이 있었어. 앞은 당연히 바닷가가 보이는 곳이었지. 그리고 12시가 지나고 둘째 날이 되었어. 새벽 1시쯤이었어. 사촌 둘, 나, 동생, 우리는 10시쯤 잠들었던 걸로 기억해. 그러다가 내가 혼자 새벽 1시쯤에 깼어. 부모님이랑 외삼촌네는 돗자리에서 캔맥주를 마시고 계셨지. 그 시간에 깨버린 나는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가기로 했어. 주차장을 지나니 나무숲에 둘러싸인 화장실이 있었어. 밤의 숲속은 언제나 으스스하잖아. 역시나 그곳도 섬뜩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지. 창문을 보니까 불은 다 꺼져 있었고 아무도 없는 듯했어. 나는 입구 스위치를 켜가지고 남자 화장실 전등을 모두 켰어. 그리고 입구와 스위치 쪽이 잘 보이는 자리에서 볼일을 봤지. 느낌이 안 좋으니까 최대한 빨리 뛰쳐나갈 수 있는 자리를 선택했던 거였어. 볼일을 보기 시작한 지 몇 초가 안 돼서 좌변기 쪽에서 뭔가가 움직이는 거야. 그 좌변기 위쪽이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었는데 내가 불을 다 켜놨으니까 안에 뭔가가 있다면 다 보였거든. 분명 밖에선 불도 다 꺼져 있었고 들어올 땐 아무도 없었는데 좌변기 안에서 뭔가 그림자가 보이는 거야. 처음엔 그냥 큰 남자가, 그러니까 무서움이 없는 남자가 불도 안 켜고 몰래 들어와서 볼일을 보는 건가 싶었어. 근데 갑자기 모든 전등이 동시에 막 파닥 하는 소리와 함께 공포 영화처럼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야. 나는 볼일을 보고 있는데 그대로 뛰쳐나갈 수도 없고 이걸 끊을 수가 없으니까 정말 난감했지. 3초 정도 지나고 나서야 다시 전등이 복구가 됐어. 나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안심했지. 근데 그 순간 좌변기 쪽 그림자가 흐느적 움직이고 있는 거야. 1초도 안 돼서 다시 바닥 전등불이 깜빡이더니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반복하기 시작했지. 그리고 갑자기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 기괴한 음성들이 내가 알아듣지 못할 언어로 나한테 막 말을 거는 거야. 긁히는 목소리, 그 칠판 긁는 소리 있지. 그런 기이한 소리가 섞여서 그때 내가 또렷하게 기억하는 건 하나야. 제사르. 이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거야. 계속. 그걸 듣는 순간 나는 너무 무서워서 화장실에서 그대로 뛰쳐나와 버렸어. 밖으로 나와서 다시 화장실 쪽을 보니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전등은 그대로 켜져 있었고 정적만 흐르고 있었지. 가족들에게 말했지만 역시 그런 이야기를 싫어했던 부모님이라 혼만 나고 말았어. 결국 그냥 다시 잠을 청했지. 그리고 이날 그 일을 겪고 여행을 마친 뒤 집에 돌아오자 귀신이랑 동거편, 전에 말했던 그 이야기에서 반복되는 꿈을 일주일가량은 계속 꾸게 됐지. 정말 지치고 힘든 날들이었어. 혹시나 체사르 이거의 뜻을 아는 사람이 있어? 난 지금 24인데도 그게 어느 나라 말인지조차 몰라. 뭐 꼭 알 필요는 없겠지만 말이야. 그래도 아직도 신경 쓰여. 혹시 아는 사람은 알려줘.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제사르이 아니라 체사르. 이게 뭘까요? 여러분은 혹시 아세요? 글의 주인공이 체사르라고 잘못 들은 걸 수도 있어요. 아, 체사르가 성직자예요? 오, 그럼 거기서 왜 성직자라고 했을까? 혹시 이 사연의 주인공이 아까 말했듯이
외할머니께서 신을 받을 그릇이셨는데 안 받았고 그게 어머니한테 내려왔지만 어머니가 성당에 다니셔서 또 이게 밑으로 내려왔는데 동생은 아주 둔감한 애였기 때문에 사연의 주인공한테 뭔가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귀신이 보기에 귀신들이랑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게 종교인일 수도 있잖아. 제사를 이렇게 물어봤던 거 아닐까 그러면? 이건 좀 의문이 좀 많이 남네요. 뭘까? 체자레는 카이사르예요. C죠. 로마어로 카이사르고 이태리어로는 체사레.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해가지고. 아무쪼록 좀 신기한 이야기였고요.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써주시고요. 자, 그럼 바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뚱땡이. 와, 뚱땡이.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화장실 귀신 2편. 혹시 귀신이랑 통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봤어? 나는 진짜 귀신이랑 통화를 해본 적이 있어. 그것도 욕을 들으면서 말이야. 내가 사는 곳부터 얘기해 줄게. 나는 대구에 살아. 대구 서구 어딘가에 옛날에 도축장이 있었거든. 나는 그 근처에 살았고 중3 때까진 그 도축장이 있었는데 아침마다 학교에 가려고 지나가면 막 꽥 하는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려왔어. 집에 돌아올 땐 길가에 포대자루가 쌓여 있는 거를 발로 툭 치면은 안에서 막 돼지 머리가 우르르 굴러 떨어지기도 했고. 근데 그 덕분에 신선한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어. 갓 잡은 고기라 항상 맛있었지. 특히 곱창이랑 막창은 말이 필요 없었어. 최고였거든. 그렇게 있던 도축장이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퀸스 로드라는 아울렛이 생겼어. 옷가게들이 들어섰고 중앙엔 주차장, 거기에 식당도 생기고 헬스장도 들어왔지. 내가 귀신이랑 통화를 하게 된 곳이 바로 그 식당 화장실이야. 건물 구조를 말해줄게. 1층엔 현금 인출기, 엘리베이터, 여자 화장실. 2층엔 식당, 미용실, 남자랑 여자 화장실. 3층엔 당구장. 그 외에 이것저것이 있었고 4층은 나도 몰라. 퀸스 로드는 우리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여서 친구 만나러 갈 땐 늘 거길 가로질러 가는 게 제일 빨랐거든. 그날도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 근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화장실을 찾다가 그 식당 건물로 들어갔어. 1층엔 여자 화장실만 있으니까 2층으로 올라가서 볼일을 보게 됐지. 근데 큰 거였거든. 좌변기에 앉아서 열심히 볼일을 보고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하려던 찰나였어. 그때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화를 받았지. 근데 어머니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대신 내 귓속이랑 머릿속으로 누군가가 욕을 하기 시작했어. 이 병신 같은 놈. 막 이런 입에 담기도 힘든 쌍욕들을 뭔가가 내 머릿속에 계속 박아 놓는 거야. 충격도 너무 컸고 무섭기도 하고 기분도 더럽고 결국 1분도 안 돼서 전화를 끊어버렸어. 그랬더니 어머니한테 다시 전화가 오는 거야.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받았는데 이번엔 정상적으로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더라고. 아들, 너 전화 받아놓고 왜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엄마, 혹시 주변에 남자 있어요? 어머니가 없다고 하셨지? 그러다가 앞에 택시 아저씨가 있다곤 하더라고. 근데 택시 아저씨가 운전하면서 나한테 욕을 퍼부었을 리는 없잖아. 머릿속에 목소리가 들려올 수도 없고. 분명 그건 건물에 있던 귀신이 한 짓이었어. 원래 도축장이 있던 자리였으니까. 거기서 사람 몇 명쯤은 죽어나갔어도 이상할 게 없는 곳이었으니까. 혹시 동물형이었을까? 지금도 가끔 필요할 때 그곳을 가긴 해. 근데 거기에서 일부러 전화는 절대 안 받아.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여기가 대구라고 하는데 혹시 지금 대구 사시는 분들은 퀸스 로드라는 곳을 알고 계신가요? 실제 있는 곳일까요? 그랬으면 더 소름이다. 이 퀸스 로드라는 곳 화장실에서 벌어졌던 일이고 계속 전화 막 이런 거에 관련된 이유가 귀신들은 주파수를 타고 전파를 타고 매개체를 삼아서 인간한테 접촉하고 그러는 게 아닐까요? 라디오, 전화기 이런 주파수가 관련된 것들에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 같아. 아, 거기 유명해요, 퀸스 로드가.
근데 거기가 원래 도축장이 오래 있었는데 그 동물령들 많긴 할 것 같아. 사실 우리는 맛있게 그리고 고맙게 감사하게도 돼지고기, 소고기를 먹지만 거기서 도축당하는 애들은 얼마나 억울하고 무섭고 그렇겠어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그런 게 있긴 할 것 같아. 대구 평리동 진짜 있어요? 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느끼는 건 아닐 테고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이 사연의 주인공이 특별한 사람인 겁니다. 약간 그쪽으로 감이 있는 사람이고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그것 때문에 남들과 다르게 그거를 잘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바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화장실 귀신 3편. 나는 조조 영화를 좋아해. 가격도 싸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아침 일찍 보는 걸 즐기지. 나도 그런데. 그날도 어김없이 조조 영화를 보려고 모 영화관에 갔어. 표를 사고 시간이 좀 남았는데 갑자기 또 배가 살살 아픈 거야. 그래서 화장실을 갔지. 아침이라 그런지 화장실은 텅 비어 있었어. 나는 급했으니까 첫 번째 좌변기로 갔는데 문이 닫혀 있더라고. 사람이 있나 싶어서 똑똑 2번 두들겼어. 그러자 안에서도 똑같이 똑똑 2번 두드리더라고. 여기 사람 있구나 싶어서 배 아파 옆 칸으로 갔지. 근데 알잖아, 옆 칸에 누가 있으면 막 부시락부시락 거리는 소리 다 들리거든. 물 내리는 소리, 발 움직이는 소리.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내 볼일을 보는데 누가 화장실로 걸어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 그래서 옆 칸에도 나도 있으니까 이 사람 이제 기다려야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첫 번째 칸 그 닫혀있던 문이 덜컥 열리는 거야. 분명히 아까 사람이 있었잖아. 노크까지 했는데 말이야. 근데 문이 열리고 그 안에 누가 들어가는 소리 그리고 앉아서 볼일 보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그때 느꼈지. 귀신이 안에 있었었구나. 솔직히 무섭기보다는 내가 급했는데 이 귀신이 장난친 게 더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날 이후로 나는 화장실을 갈 때 사람이 없어도 일부러 문을 뚝뚝 두들겨. 이번 이야기는 아버지가 입원해 계셨을 때 이야기야. 병원 6층 아니면 7층쯤 되는 곳이었는데 레인보우 병동이라고 불렸어. 그 병원은 1층에도 매점이 있고 6층에도 매점이 있었어. 아마 아이들이나 보호자들을 위한 공간 같았어. 휴게실도 있어서 보호자들이 거기서 자기도 했고. 그날 나는 어머니랑 같이 있었는데 아버지 병실로 들고 갈 음식을 어머니가 고르시는 동안 나는 혼자 화장실에 갔어. 조금 좁은 화장실이었어. 좌변기 2개, 소변기 하나, 세면대 하나. 볼 일이 급한 건 아니라 그냥 소변을 보고 있었지. 근데 옆 좌변기 칸 문이 열려 있었는데 갑자기 그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달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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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그락. 처음엔 여자 화장실 쪽에서 들리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붙어있는 여자 화장실 그쪽에 방음이 안 되나 싶었거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건 옆 화장실이 아니라 바로 옆 좌변기에서 나는 소리가 확실했어. 슬쩍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그 물 내리는 레버 있잖아. 그게 스르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를 반복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쳐다본 지 3초쯤 뒤에 이게 확 꺾이면서 쏴 하고 물이 내려갔어. 아무도 없었는데 그 순간 느꼈지. 여기도 있구나. 나는 천천히 나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아버지가 병실에서 쉬고 계신 걸 확인한 다음 어머니랑 집에 가려고 택시를 탔지. 택시 안에서 그 얘기를 어머니한테 했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 그 병원, 그곳은 많은 아픈 사람들이 먼 길을 떠나기 전에 입원하는 곳이야. 휴게실은 환자 가족들이 임종을 기다리면서 쉬는 곳이고 매점도 그들을 위해 마련한 거야. 그 어머니의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 그냥 창밖만 바라봤지.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귀신들은 화장실에 아주 많죠. 끼도 있고 어둡고 생각해보면 병원에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거기서는 생과 사의 그 갈림길, 경계선을 저는 병원이라고 보는데 거기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잠깐 머무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억울해서 아직 못 떠나고 있을 수도 있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꿈
1편 시작할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어머니는 자주 다른 지방에 다니셨어. 그날도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다른 지방에 가시는 날이었지. 전날 어머니가 내일 지방에 다녀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서 나는 언제나처럼 주말이면 늘 있는 일이지 하고 늦게 일어나려고 했거든. 근데 그날은 좀 달랐어. 눈을 뜨자마자 내가 엉엉 울면서 깬 거야. 이유는 바로 꿈 때문이었어. 아버지가 꿈에 나오셨거든. 꿈속에서 작은 방 하나가 있었어. 거기에는 여닫이 문이 하나 있었고 식탁이 하나 있었지. 아버지는 문 옆에 앉아 계셨고 어머니는 조금 떨어져 앉아 계셨어. 나는 두 분이 보이는 자리에서 조금 멀찍이 앉아 있었고 분위기는 처음엔 되게 화목했어. 두 분이 대화 나누시는 걸 보면서 나도 기분이 좋았지. 근데 갑자기 문이 드르르륵 열리더니 어떤 꼬마 하나가 들어오는 거야. 그 꼬마가 문 앞에 앉아 계신 아버지 뺨을 쫙 때리는 거야. 나는 너무 놀래가지고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왔어. 저 새끼가 미쳤나 하고 벌떡 일어서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날 말리시는 거야. 그냥 앉아있어. 앉아있어. 그리고 나서 꼬마가 나가니까 이번엔 조금 더 큰 애가 들어와서 얘도 아버지 뺨을 빡 세게 때리고 나가는 거야. 나는 이제 더 막 계속 화가 나는데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계속 말리셨어. 앉아있어. 앉아. 그 다음엔 고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애가 들어와서 또 아버지 뺨을 후려쳤어. 결국 아버지는 문 앞에서 그 모든 뺨을 다 맞으신 거야. 그리고 나는 눈을 떴지. 깨어난 나는 너무 화가 나고 슬펐어. 그래서 오열하면서 울었지. 다행히 어머니는 이미 지방에 가셨고 동생은 다른 방에 있어서 내가 우는 모습을 본 사람은 없었어. 시간이 아직 낮 12시도 안 됐었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 12시가 지난 뒤에도 끝내 말하지 않았고 그날 오후 2시쯤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 아들, 엄마 교통사고 났어.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 넘게 달리고 있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거야. 그 상황이면 진짜 10중 8구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 게다가 어머니는 담이 약하셔서 조금만 놀라도 금방 정신을 잃으시거든. 엄청 위험했던 상황이었지. 근데 그 순간 어머니 귀에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대. 은영아! 어머니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제 그걸 듣고 어머니가 갑자기 정신이 팍 든 거야. 그리고 침착하게 대응을 하셨대. 마침 도로가 직선 코스였고 옆에 다른 차도 없어서 차를 천천히 몰 수 있는 상황이었대. 그런데 신기하게도 차가 덜컹덜컹 거리면서 속도가 서서히 줄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그 틈을 타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천천히 당기면서 갓길 쪽에서 일부러 차를 딱 박아서 멈추게 하셨던 거야.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또 울었어. 그리고 말했지. 오늘 아버지가 나오시는 꿈을 꿨어요. 어머니도 같이 울면서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신 거야 라고 하시더라. 나도 그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고 자동차 정비사들이 와서 상태를 확인했는데 브레이크가 완전히 마탱이가 가서 도저히 운전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대. 그런데도 아무도 안 다치고 무사히 멈췄던 게 큰 기적이었다는 거지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저는 처음에 갖고 오면서 약간 울컥하면서 울 뻔했거든요. 이 아버지, 그러니까 꿈속에 아버지가 나왔는데 되게 좀 특이한 꿈이었어요. 작은 방에서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뺨을 팍팍 치고 나가는 거야. 아버지 뺨을.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눈앞에서 우리 아버지가 누구한테 뺨을 맞고 있으면 이씨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그러고 싶잖아. 근데 아버지가 뺨을 맞고도 괜찮아, 앉아 이러신 거야. 그렇게 조그만 꼬맹이서부터 고등학생까지 들어와서 아버지 뺨을 맞는 거를 봤고 아버지는 계속 말리셨죠. 저는 이걸 그렇게 해석했어요. 나쁜 일이 벌어질 거를 아버지가 문 앞에서 다 막아주셨던 거야. 이게 들어와서 아버지가 막아주시지 않았다면은 만약에 얘가 들어와가지고 어머니 뺨을 치거나 이 사연의 주인공 뺨을 쳤어 봐요. 그러면은 이 둘이 사고가 났었겠죠. 근데 아버지가 그 모든 거를 자기를 희생해서 문 옆에서 맞아주셨고
그래서 사연의 주인공 가족은 다행히 큰일이 없이 사고가 안 나고 그렇게 지나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팠고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 잘하자고요, 부모님들한테.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아버지 꿈 2편. 오늘 아버지가 꿈에 나오셨던 총 3번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해. 바로 전 이야기에서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꿈 이야기야. 시작할게. 어느 날 아침이었어. 그날의 꿈은 이랬지. 내가 한 파티장에 있었어. 성대한 파티였는지 음식도 많고 사람들도 막 북적북적였어. 나는 그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즐기고 있었는데 어느 테이블에 앉아 계신 아버지를 발견한 거야. 나는 바로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왜 여기 계세요? 라고 물었지.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한테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거야. 잘 들어. 지금 곧장 일어나서 엄마한테 가. 가스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해. 나는 그 말에 대충 네 하고는 다시 파티를 즐기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 근데 그 순간 아버지가 정말 큰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야. 두필아! 그 목소리가 너무 생생해서 나는 급하게 눈을 딱 떴고 꿈에서 깼지. 보통이라면 어머니를 찾으러 큰 방으로 달려갔을 텐데 이상하게도 나는 곧장 부엌으로 달려갔어. 부엌에선 어머니가 라면을 끓이시려고 냄비에 물을 받고 계시는 거야. 나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 뭐 하시려고요? 라면 끓이려고 하지. 보통 아침은 잘 드시지도 않고 밥도 제대로 못 드시는 분이 갑자기 웬 라면이지? 싶더라고. 나는 무조건 드시지 말라고 말렸어. 그리고 꿈 얘기를 그대로 전했지. 방금 아버지가 꿈에 나오셔서 가스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받고 있던 물을 버리셨어. 그날 아침 우리는 아무것도 안 먹고 엄마는 회사로, 나랑 동생은 학교로 갔어. 집에 돌아온 나한테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 오늘 가스 점검을 하고 갔는데 가스관이 엄청 낡아서 많이 새고 있었대. 그 한마디에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 그냥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주신 거구나 그 생각만 들었지. 마지막 꿈은 추격전이었어. 여러 사람들이 나를 쫓아오고 있었고 나는 그들을 피해서 산길로 막 달리고 있었지. 한참을 뛰다가 멀리 집 같아 보이는 곳을 발견했어. 아, 저기 숨으면 되겠다. 그래서 그 집 안으로 몸을 숨겼는데 그 안에 아버지가 서 계신 거야. 나는 반가워서 아버지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 그러다가 문득 아버지 차림새를 보니까 내가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계신 거야. 아버지, 왜 제 옷을 입고 계세요? 하고 물었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이게 다 널 위해서야. 그 순간 집 밖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기척이 느껴졌어.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문과 창문을 막아버리면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지. 그리고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 그 말이 끝나자 아버지가 입고 있던 옷이 순식간에 바뀌었어.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비싼 돈 주고 입혀서 보내셨던 바로 그 옷으로. 그리고 아버지는 빛과 함께 사라지셨어. 나는 꿈에서 깨어나서 한동안 울었어. 그러다 문득 생각했지. 아버지가 그때까지 우리 가족을 돌봐주시다가 이젠 진짜로 떠나신 거라고. 그 이후로 아버지 꿈은 단 한 번도 꾸지 못했어. 가끔은 다시 나와주셔도 되는데 말이지.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도 맴짓이었습니다. 보니까 아버지가 정말 수호령이 되셨던 것 같아요. 아주 아끼는 가족을 위해서 가끔 이렇게 먼저 가신 분들이 남아서 수호령처럼 지켜주고 가신다는 말이 있거든요. 사연의 주인공 아버지도 남으셔서 이렇게 지켜주시다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꿈에서 다 지켜주시고 올라가신 거죠. 이제 두 번째 꿈에서는 어머니가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니까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집이 큰일 날 뻔한 거야. 가스가 많이 새고 있었는데 그때 켰어 봐. 큰일 나죠. 걷잡을 수 없이 그냥 터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꿈에서는 이 주인공이 막 누군가한테 쫓기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였을까? 애군이었을까? 악귀들이었을까? 그건 모르겠는데 아마 아버지가 이 주인공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이 사연의 주인공 대신해서
자기가 미끼가 돼가지고 그렇게 지켜주고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 집에서 사연의 주인공이 들어오고 문을 탁 막아버리고 모든 게 안전해진 게 확인됐을 때, 그때 딱 어머니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입혀줬던 그 비싼 옷으로 탁 바꿔 입더니 이젠 갈 때가 된 것 같아, 잘 있어 라고 하면서 떠나가셨던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자식 사랑은 정말 위대한 겁니다. 참, 우리나라 출산율이 0. 몇 %잖아요. 뭐라고 하지? 이런 인연? 부모와 자식의 인연? 이런 걸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다 나중에 결혼하셔서 아기를 꼭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배우자가 떠났을 때라던데, 어머님은 얼마나 슬펐을지. 맞아요, 정말 큰 스트레스래요. 너무 슬프대. 막 생전에 그렇게 막 투닥투닥 거리던 사람들도 배우자가 먼저 갔을 때 가장 슬프고 가장 큰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애군을 따돌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모든 애군을 아들의 옷을 딱 빌려 입고 유인을 했던 거지, 미끼가 돼서. 그리고 이제는 이 아들 스스로가 자기를 지킬 수 있게 그 집을 탁 해주고 문을 다 막아주고 이젠 가야겠다 했던 거죠. 부모님한테 혹시 떨어져 계시다면은 전화해서 안부도 묻고 그렇게 해보자고요. 효도합시다, 효도. 이야기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새로 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빙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쯤 뒤였어. 아버지는 암으로 6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내가 대학 1학년 첫 생일을 지내고 며칠 뒤에 돌아가셨어. 그 긴 시간 동안 어머니는 낯선 일까지 다 감당하시면서 아버지를 곁에서 보살피셨지. 아들인 내가 봐도 참 힘든 사랑이었어.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는 자주 눈물을 흘리셨어. 그리움 때문에 우는 날이 많았지.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야. 우리 집 화장실 옆에는 가족 단체 사진이 걸려 있었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라면 그걸 치워야 했을지도 모르는데 어머니는 그대로 두셨지. 어느 날 밤 큰 방에서 어머니와 얘기를 나누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는데 나도 모르게 그 가족 사진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어.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오한 같은 게 막 싹 올라오는 거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싹하고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도 못했지. 그때 동생이 방에서 나오면서 인기척을 내줬고 그제서야 나는 겨우 움직일 수가 있었어. 그날 밤은 어머니가 같이 자자고 하셔서 나랑 동생이랑 어머니랑 셋이서 큰 방에서 같이 모여서 잤어. 근데 누워서 또 그 가족 사진 쪽을 바라보다가 다시 식은땀이 막 흐르고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속으로 되뇌었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자.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자. 그렇게 겨우 잠들었고 아침에 어머니한테 어머니, 외할머니한테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했어. 내가 말한 그날 어머니는 외할머니를 집으로 불렀어. 외할머니는 신을 받으실 몸이었는데 거부하셨던 분이야. 그래도 반쯤은 그런 힘을 가진 분이라 무슨 일이 있으면 늘 도움을 청했거든. 어머니는 내가 겪은 일을 말씀드렸고 외할머니는 제사를 지내고 사진을 치우셨대. 그 가족 사진. 그 뒤로는 다시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어. 안심할 수 있었지.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어머니가 점점 짜증을 내고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 평소엔 우리 형제한테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는데 이상했지. 그러다 결국 어느 날 나랑 크게 말싸움이 붙었어. 어머니가 나를 혼내시면서 막 소리칠 때 나는 이상한 걸 봤어. 어머니 얼굴에 겹쳐진 낯선 남자의 얼굴. 얼굴이 크고 인상이 아주 험악했어. 아버지가 아니었어. 어머니가 화내실수록 겹쳐있던 그 낯선 얼굴이 더 진하게 겹쳐 보였지. 나는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 손을 붙잡고 말했어. 어머니 얼굴에 낯선 사람 얼굴이 겹쳐 보여요. 보통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머니가 화부터 내셨거든. 근데 그날은 내가 너무 진지하게 얘기해서였는지 어머니가 싸움을 멈추고 화를 누르셨어. 일주일 정도가 지나자 어머니는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오셨어. 내가 물었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
일주일 동안 성당에 다니셨고 거기서 퇴마 의식을 받으셨다고. 처음엔 신부님한테 아들이 이상한 걸 본다고 하고 본인도 뭔가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대. 그랬더니 마침 외국에서 퇴마를 잘하는 신부님이 한국에 오셨다면서 그분한테 부탁을 하신 거야. 며칠 뒤 그 신부님이 오셔서 어머니한테 악마가 들어있다고 하셨고 퇴마 의식을 권하셨다는 거야. 의식은 어머니가 누워 계시고 신부님이 기도문을 외우고 성수를 뿌리면서 진행이 됐어. 그 중에 이런 장면이 있었다고 해. 신부님이 어머니 배 위에 손을 올리면서 말씀하셨대. 지금 이 여자의 몸은 내 손이 닿는 순간 너희가 가야 할 지옥이 된다.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지옥불로 너희를 태워버리겠다. 그 순간 어머니는 온몸이 불타는 것 같은 뜨거움을 진짜로 느꼈고 비명을 지르셨대. 그게 몇 번 계속 반복한 뒤에 신부님도 이제는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셨대. 그렇게 어머니는 귀신인지 악마인지 모를 존재한테 벗어나셨어. 그 후로는 어머니가 아주 건강해지셨고 내 눈에도 더 이상 이상한 형상은 보이지 않았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빙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원래 보통 사람이 가족이 죽거나 그러면은 그 사람 물건을 다 치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와이프가 있는데 와이프가 먼저 죽었어. 근데 그 와이프의 사진을 치울 수 있을까? 못 치우지 않을까? 이 어머니도 그런 심정이셨을 것 같아요. 남편이 죽었는데 물론 물건을 다 치우는 게 맞지만 그 마지막 남아있는 사진까지는 보통 치우기 힘들잖아. 그래서 놔뒀는데 거기에 뭔가가 깃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진에 이미 아버지의 자리는 없어졌잖아.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 자리에 뭔가가 탁 들어왔던 거지. 그래서 이 외할머니가 아까도 말했지만 신을 받아야 될 그릇이었지만 거부하셨던 분이라 그런지 그런 쪽에 힘이 좀 있으셔서 할머니가 직접 오셔서 제사도 지내주시고 그 사진을 치워버렸는데 그때부터 어머니가 빙의가 됐던 거죠. 알 수 없는 존재한테. 가장 소름 돋았던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어머니가 평소엔 안 그랬는데 갑자기 화가 많아지고 화를 막 미친 듯이 내던 날 얼굴에 그 오버랩이라고 하죠. 겹쳐 보이는 거. 다른 낯선 남자의 얼굴이 막 겹쳐 보이면서 화를 내는 거야. 너무 소름 돋아. 확실히 빙의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해피엔딩으로 가서 다행이었습니다. 하긴 퇴마의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라별로. 우리나라 같았으면 소금, 팥 뭐 이런 거, 복숭아 나무 이런 걸로 했을 텐데 다른 외국에서는 또 그들만의 방법이 있을 거고. 야, 집안에 빙의된 사람 있으면 얼마나 끔찍할까. 가족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실력 있는 퇴마사 찾기도 힘들 거 아니야. 사기꾼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무덤에서 따라온 것. 최근에 내 동생이 군대를 갔거든. 어머니는 동생이 군대에 가기 전에 아버지 묘에 들러서 인사를 해야 된다고 하셔서 같이 가톨릭 묘원에 갔어. 그 묘원은 높은 산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가려면 제일 꼭대기에 차를 세워두고 밑으로 걸어 내려가야 했지. 동생은 돗자리, 어머니는 음식, 나는 부채 하나만 들고 있었으니까 앞장서서 먼저 내려갔어. 산길을 따라 내려가는데 큰 커브를 돌아야 하는 구간이 있었어. 그런데 그곳에서 갑자기 아무도 없는데 철 같은 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캉. 고개를 들어 보니까 버려진 철근에서 나는 소리 같았는데 그 철근 위에 희미하게 뭔가 아른아른하는 게 보였지. 여기는 뭐 무덤가인데 뭐 있을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려갔어. 뒤따라 내려오던 어머니도 잠깐 그곳을 흘낏 보시더라고. 그래도 별일 없이 아버지 묘에 도착했고 인사를 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게 됐어. 올라오는 길 또 그 커브 지점에서 다시 캉 하는 소리가 들렸어. 어머니랑 나는 서로 눈치를 보다가 아무렇지 않은 척 무시하고 계속 걸었지. 차에 도착해서 자리를 잡았는데 어머니는 운전석, 나는 보조석, 동생은 뒷좌석에 앉았어. 출발하기 전에 어머니랑 동생이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내 팔을 꽉 잡는 거야. 근데 그 손이 엄청 뜨거웠어. 놀래가지고 아 뜨겁잖아 하고 소리쳤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동생은 그냥 음식 껍질을 뜯고 있더라고. 즉 아무도 나를 잡은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냥 내가 착각했나 싶어서 무시했지. 그날 밤이었어. 자고 있는데 새벽에 어머니가 내 방에 오셨어. 나는 인기척에 깨서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하시더니 그냥 나가셨어. 다시 누워서 눈을 감았는데 이번엔 누군가가 내 다리를 탁 덥석하고 잡는 거야. 그 뜨거운 손길이 또 느껴지는 거야. 깜짝 놀라서 쳐다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지. 억지로 무시하고 잠들었는데 꿈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나한테 시비를 걸었어. 야, 이 새끼야. 나도 그냥은 안 지고 그냥 바락바락 대들었지.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어린 놈의 새끼가 하나도 안 지네? 하면서 화를 막 계속 내는 거야. 나도 더 크게 소리치고 싸우다가 깼는데 깨어나서도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 그 뒤로 실제로 사소한 불운들이 계속 이어졌어. 발등 까이고 버스 놓치고 사람이랑 부딪히고 시비 붙고 어깨랑 무릎은 멍들고 심지어 택시비까지 평소보다 막 2배 막 이렇게 나오고 몸에만 10군데 넘게 심한 멍이 들었을 정도야. 집으로 돌아와서 손님들을 맞아 이야기를 나누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한테 오늘 이상한 꿈을 꾸고 난 뒤부터 온종일 안 좋은 일만 생겼다라고 했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 새벽에 본인이 가위를 눌렸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자기를 괴롭히고 있더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 방에 와서 우리들은 괜찮은지 보고 밤새 성수를 뿌리고 기도문을 외우셨다는 거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그 정도로 끝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자.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 집에서 컴퓨터를 하다가도 갑자기 뜨거운 손길이 느껴지고 온몸이 막 오한이 확 몰려오고 어깨가 무겁게 짓눌리는 느낌이 반복. 예전부터 우리 집에 있던 여자 귀신은 자취를 감추고 대신 집에 이상한 연기 같은 기운만 떠돌았지. 며칠 전 정말 절정이었어. 눈만 감으면 그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나한테 싸움을 거는 거야. 온몸이 막 뜨겁다가 차갑다가 다리엔 쥐가 나고 열은 40도까지 오르고 너무 힘들었어. 결국 꿈속에서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지. 도대체 왜 날 괴롭히는 거냐고. 할아버지가 말하더라고. 네가 날 봤잖아. 그래서 따라왔지? 근데 누가 나한테 대들래? 나도 맞섰어. 아니 할아버지가 먼저 괴롭히셨잖아요. 한참을 그렇게 다투다가 내가 또 물었어. 그러면 제가 사과하면 떠나실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 옳지. 그럼 내가 가지. 그래서 꿈속에서 정식으로 사과를 했어. 대들고 무례하게 군 거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절 그만 괴롭혀 주세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나도 미안하다. 처음엔 네 어미랑 네가 나를 보는 걸 보고 그냥 얘기나 좀 나눌까 했는데 아니었구나. 미안하다. 그러더니 그대로 뒤돌아 사라졌어. 그날 이후로 몸에 열도 내리고 지금은 멀쩡하게 살아있지. 그래서 느낀 게 있어. 귀신이든 사람이든 뭐든 간에 어른한텐 공경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게 결국 나를 지키는 길이더라고.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무덤에서 할아버지 귀신이 사연의 주인공을 따라왔던 거죠. 귀신은 눈을 마주치면 안 되잖아요. 귀신은 외로운 존재인데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나랑 눈이 마주쳤다? 달라붙을 수밖에 없겠죠. 할아버지가 따라 붙은 거예요. 왜냐면은 사연의 주인공도 그렇고 이 어머니도 약간 그렇고 둘 다 봤잖아. 얼마나 호기심이 동하겠어. 근데 왔는데 그냥 이야기나 해볼까? 그냥 반 호기심 삼아 따라 붙었는데 이 아들이 이 사연의 주인공이 바닥바닥 대들었던 거죠. 당연히 대들지. 귀신한테 찌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점점 괴롭힘이 심해졌고 그래서 결국은 안 될 것 같아서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할아버지가 그걸 사과를 받아들이고 돌아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길을 지나다가 뭔가 느낌이 쎄하면 거기 쳐다보지 마. 혹시라도 눈이 마주치면은 따라 붙을 확률이 높겠죠? 저도 요즘에는 가끔 쎄할 때 그곳을 안 봅니다. 일부러. 혹시나 눈이 마주칠까봐. 나는 보진 못해도 그건 나를 볼 거 아니야. 그러다 눈이라도 마주쳐봐. 오. 그러면 다음 이야기 한번 또 가볼까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한밤중의 웃음소리. 내가 사는 이곳은
물도 좋고 공기도 좋은 시골이야. 그렇다고 발전 안 된 농촌 같은 분위기는 아니고 시골 같지 않은 시골이지. 내 동네는 창원, 그 중에서도 마산 지역 끝자락에 있어.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사 와서 살게 됐는데 이 지역에 대해선 잘 몰라. 그냥 옛날에 무당이나 그런 사람들이 굿을 많이 했던 동네라서 뭔가 좋지 않은 얘기들이 전해지는 곳이었어. 심지어 고등학교 축제 이름을 정하려고 했다가 우리 동네에 전해오는 이름을 쓰려고 했는데 그 속뜻을 알고 급하게 바꾼 적도 있었지. 동네에는 잡소문도 많았어. 아무튼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이야. 나는 항상 엄마 아빠가 주무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벽 한두 시쯤 몰래 거실로 나가서 컴퓨터를 했거든. 불도 안 켜고 엄마 아빠가 나오면 바로 끄고 방으로 튈 준비를 하면서 말이야. 몰컴을 한 거지. 몰래 하는 게 은근히 짜릿하고 재밌잖아. 근데 그날따라 엄마가 귀신같이 기척도 안 내고 방문을 벌컥 열고 나온 거야. 사춘기라 괜히 예민하고 반항기에 있었던 때라 엄마랑 대판 싸웠지. 거실 불도 다 끄고 방에 들어갔는데 나는 또 정신을 못 차리고 다시 나가서 컴퓨터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어. 한 12시 반? 1시쯤 되니까 잠잠해지더라고. 그래서 양말을 신고 발소리가 안 나게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 그리고 방문 문고리를 딱 잡는 순간 막 여자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야. 내 방문에 직접 대고 귀에 바로 꽂히는 듯한 그 엄청난 큰 소리로.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고 몸이 움직이지도 않았어. 우리 동네가 산골짜기여서 범죄자들이 숨어 살기 좋은 곳인 것 같기는 하거든. 처음엔 도둑이 든 줄 알았어.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 어떡하지? 도망가야 되나? 지금 무기가 있나? 그래서 급하게 방에 있던 가위를 들었어. 심호흡하고 10가지 세고 다시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딱 잡았는데 그 순간 또 들리는 거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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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가 싶더라고. 내 방문 앞에서 어떤 여자는 계속 웃고 어머? 하면서 장난치는 소리 같은데 도대체가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도 이거 내가 잡아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가위를 딱 들고 문을 벌컥 열었지.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 그냥 어둠뿐이었어. 텅 빈 거실, 아무 소리도 없는 공간. 그때 진짜 심장이 얼어붙는 줄 알았지. 혹시 엄마인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엄마는 전혀 거실에 나온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 뒤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몇 번 더 이상한 소리를 들은 적은 있었어. 절대 환청은 아니야. 난 그때도 지금도 제정신이거든. 방 문 쪽에 대고 섬뜩하게 웃던 그 여자의 정체 대체 뭐였을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와, 소름 돋는다. 속상하겠다. 컴퓨터가 거실에 있었으면은 몰래 컴퓨터 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그리고 한창 사춘기였으면은 또 무흐한 좀 그런 야한 거를 보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거실에 있으면 대체 어떻게 봤을까? 엄마가 인기척도 없이 딱 방문을 열고 나왔으니까 얘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마도 야한 걸 보고 있었던 거 아닐까? 그래서 깜짝 놀라서 엄마랑 싸웠던 거죠. 괜히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아, 엄마! 지금 나 예민한 건 몰라? 인기척을 하고 나와요. 방에서 나올 때 노크를 하고 나와야죠. 방에서 나올 때 노크를 하고 나와라. 아무튼 이 사연의 주인공이 진짜 섬뜩한 일을 겪었어요. 이제 몰컴을 하려고 잠잠해졌을 때 나가려고 문고를 잡는데 이게 이상한 소리를 들었던 거죠. 여자가 막 깔깔깔 웃고 제압하려고 뭔가 귀신이란 생각은 못하고 제압하려고 가위를 들고 다시 문고를 잡았더니 어머? 어머? 야, 얼마나 소름 돋았을까. 그러니까 귀신 입장에선 웃겼을 수도 있겠죠. 얘 봐라. 오씨, 무서워. 두피리 언니 체험담 아닌가요?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쳐가지고 다 그런 야한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많았죠. 아직도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가 다 외우고 있죠. 나만 그래? 나만 그러냐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봤어요? 다 알잖아요. 근데 다 아버지 이름으로 성인 사이트를 딱 했는데 이미 가입된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어요.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제목: 새벽 거리를 방황하는 그것.
이번 이야기는 내가 다녔던 학원의 선생님이 직접 몸소 체험한 이야기야. 그 선생님을 그냥 쌤이라고 할게. 때는 쌤이 고등학생이었을 때 겨울이라 엄청 추웠던 어느 날 밤, 쌤은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놀다가 너무 추워서 운동장 구석 모퉁이에 모닥불을 피웠대. 불을 피우고 나니까 추운 것도 잊고 재밌게 놀고 있었지. 그때가 새벽 2시쯤 되었을 때래. 학교 울타리 밖에서 어떤 남자가 술에 취한 듯 막 비틀비틀하면서 자기들 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어. 쌤이 말했어. 저기 아저씨 오는데? 우리 불 피워서 그런 거 아니야? 야 빨리 불 꺼라. 야 멀리서 불 보고 오는 거 같네. 야 잠깐만, 근데 저 사람 걷는 게 좀 이상하지 않냐? 저 아저씨 취했나? 왜 저렇게 걷는데? 그거는 무슨 종이장처럼 팔랑팔랑 거리면서 다가오고 있었어. 그러자 친구들이 갑자기 소리쳤어. 야 튀어! 멀리서 걸어오던 그 아저씨는 술에 취한 정도가 아니었어.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모습은 마치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좀비처럼 몸을 막 비틀비틀 거렸어. 근데 영화보다 더 인간이면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을 막 이상하게 꺾어대면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도망쳤던 이유는 그 아저씨 있잖아. 얼굴이 없었어. 그 얼굴 없는 존재가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막 뛰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온몸을 비틀어대면서. 겁에 질린 애들은 근처의 작은 터널 쪽으로 도망을 쳤어. 근데 쌤이 도망치다가 넘어진 거야. 더 무서운 건 친구들이 무서우니까 쌤을 그냥 놔두고 아까 뛰어왔던 방향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다시 도망쳤어. 버리고 간 거지. 쌤은 땅에 주저앉아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그 얼굴 없는 무언가가 터널 끝에서 비틀거리면서 이번엔 쌤 쪽으로 빠르게 기어오고 있었대. 정신이 아득해지고 극도의 공포를 느낀 쌤은 죽으림을 다해 온몸을 일으켜서 친구들이 도망갔던 방향으로 막 뛰어갔어. 그리고 그날 이후로는 다시는 그 근처에 가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 여기까지가 내가 들은 이야기야. 그 얼굴 없는 그건 계속 그곳을 배회하던 귀신이었을까?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종이장처럼 팔랑팔랑 거리는 그 얼굴 없는 존재, 뭐였을까요? 거리를 계속 배회하고 있던 악귀 같은 거였을까?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이었으니까 불 다 꺼지면 얼마나 어두운지 아시죠? 거기서 구석진 자리에서 모닥불을 피웠으니 당연히 귀신이고 뭐고 다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겠죠. 길거리를 배회하던, 새벽 거리를 배회하던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모닥불을 보고 이끌려서 왔던 거죠. 근데 그 외형이 너무 소름 끼쳤어요. 그냥 종이처럼 팔랑팔랑 거리면서 비틀비틀 거리면서 왔대. 근데 가까이 오자 이상한 걸 느꼈던 거죠. 얼굴이 없었어요. 귀신을 정말 제대로 본 사람들의 하는 이야기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목구비가 기억이 안 난대. 나도 그건 느껴봐서 알아요. 인상착의는 다 기억이 나는데 이목구비가 기억이 안 나. 그게 정상이래. 그게 귀신을 진짜로 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대. 얼굴이 없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이목구비가 안 보였던 거고 그건 귀신이 아니었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방송에서 이어서 이야기할 거고, 가기 전에 아직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큰 화면으로 보니까 옷이 정말 많이 구겨져 있었구나. 다음에는 좀 다림질을 하고 나올게요. 저도 너무 즐겁고 힐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곽두필이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